안녕하세요. 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의 작품은 문순태 작가의 타오르는 강,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타오르는 강, 문순태 제5부 선창. 알토란처럼 도실하고 탱글탱글 탄력이 넘쳐 보이는 봉선이의 알몸이 불빛에 타오르는 듯 출렁거렸다. 대부리는 순간 목구멍이 화끈해왔다. 그는 침을 꿀꺽 삼키고는 눈초리에 힘을 주어 더욱 눈을 크게 뜨고 알몸이 되어 서 있는 봉선이의 모습을 멀뚱히 바라보고만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알몸이 된 여자를 불빛 아래서 확연히 바라볼 수 있었다. 손으로 문 여자들을 건드려 보기는 했으나 눈으로 여자의 전체를 본 것은 처음이었다. 어쩌다가 술김에 여자들의 옷을 벗기는 것이 자기의 법도라고 하고 결국 그렇게 하고 말았어도 그것은 순전히 엄격별의 농담으로 한 말이었다. 술을 따라 드리죠. 봉선이가 옆에 와 앉으며 말했다. 대부리는 그냥 멍청이 그녀를 바라보고만 있었다. 여자가 부끄러움이라는 것을 던져버리게 되자 되레 겁이 났다. 대부리가 할 말을 잃고 멍청이 봉선이의 모습만을 되작거려 살펴보고 있는 사이 그녀가 술병을 쥐어짜듯 마지막 한 방울까지 잔에 따라 그것을 다시 두 잔에 똑같이 나누었다. 합 한 줄을 드십시다요. 봉선이가 잔을 들며 말했으나 대부리는 그대로 있었다. 어서 드셔요. 그녀는 반쯤 찬 술을 단숨에 목구멍에 털어넣고 나서 대부리의 술잔을 들어 그의 입에 가져다 댔다. 대부리가 그녀의 손에서 술잔을 받아 마셨다. 그는 천천히 기울이면서도 잠시도 그녀의 몸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대부리는 어느덧 술이 아니라 봉선이의 알몸에 취해 있었다. 대부리가 빈 술잔을 상위에 내려놓자 봉선은 술상을 발끝으로 밀어붙이며 대부리의 곁으로 바짝 다가 앉았다. 두 사람의 아랫돌이 맨살이 닿자 그들의 목자에서 불빛이 튕겨나왔다. 봉선이의 매끄럽고 탱글탱글한 몸이 와 닿자 대부리의 아랫도리에 불끈 힘이 솟구쳤다. 아이고 매! 봉선이가 손을 내밀어 대부리의 아랫도리를 더듬다가 가시나무에 칡넝쿨 얽히듯 힘줄이 툭툭 붉어진 낫자루만한 그의 약물을 움켜쥐더니 비명처럼 소리를 지르며 상반신을 바르르 떨었다. 내 이름이 큰 대자 불알불자 대부리여. 쟁기질 해본 지가 하도 오래돼서 보습에 녹이 슬진 않았는가 모르겠구만. 대부리는 두 팔로 방바닥을 짚고 상반신을 젖버듬이 반쯤 뉘며 말했다. 두 사람이 한 덩어리가 되어 이불 속으로 들어가자 방 안에는 한바탕 광풍이 휘몰아쳤다. 은우를 몰고 온 광풍은 좀처럼 멎을 줄 몰랐다. 봉선은 우는 소리도 비명도 아닌 감탕질을 해대며 버르적거렸고 대부리는 물이 방방하게 괸 논둑을 까뭉개는 듯 정신없이 삽질을 하였다. 대부리는 봉선이가 요분질을 할 때마다 더욱 드세고 깊게 삽질하듯 회음이 질척한 치골 사이를 후벼 팠는데 그가 봉선이의 통통한 허리를 으스러지도록 껴안고
힘을 쓸라치면 우둑 우두두둑 뼈마디 부러지는 듯한 소리가 났다. 두 사람 중 누구도 먼저 지쳐 넘어지지 않았다. 온몸이 흠씬 땅에 젖고 목구멍 안이 굴뚝 속으로 바싹 탔지만 누구도 먼저 몸을 풀려고 하지 않았다. 둘이는 밤새도록 그 짓을 계속하였다. 봉선이는 10차례도 더 숨이 끊어지는 듯한 소리를 지르고 두 손으로 대부리의 머리털을 쥐어 뜯었으며 종당에는 요분질은커녕 온몸이 소금에 절여놓은 배춧잎처럼 기력을 잃고 말았다. 그들은 피차가 힘이 빠져서야 머금은 진흙처럼 가라앉고 말았다. 대부리가 눈을 떴을 때는 바늘끝 같은 가을 햇살이 화사하게 방 안을 밝히고 있었으며 그의 옆에는 봉선이가 아직도 파도가 밀어다 붙여놓은 패선의 자네처럼 볼썽사나운 모습으로 잠들어 있었다. 대부리가 주섬주섬 옷을 꿰입고 방을 나올 때까지도 봉선은 잠에서 깨어나지를 못했다. 대부리는 슬그머니 봉선의 방에서 나와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 쪽으로 걸어갔다. 그는 대문을 막 빠져나오려다가 뒷간에서 헝클어진 입성으로 나오고 있는 화선이와 딱 마주치고 말았다. 참, 팔봉이는 어디 있어? 대부리가 화선이를 보며 여드럽이 비시시 웃으며 물었다. 아이고 보니, 세상에 간밤의 재미가 얼마나 좋았으면 해가 중천에 떠오르도록 잠에 떨어졌다가 이제서 일어나셨을까? 봉선이 년도 아직 안 일어났나요? 화선이는 대부리가 묻는 말에는 대답을 않고 딴전을 피우고 있었다. 팔봉이는 집에 없수? 대부리가 볼멘 소리로 다시 물었다. 그 양반은 일을 나가야 한다면서 날이 새기게 바쁘게 나갔답니다요. 그렇다면 다른 형제들은 어찌 됐소? 대부리는 늦도록 잠을 펴 잔 것이 부끄러웠다. 다들 가셨어요. 그러면 이 집에는 나 혼자뿐인감? 아이고, 봉산이 인연을 그냥. 화선이가 대부리를 향해 눈을 흘기며 엉뚱하게 봉선이 욕을 하였다. 봉선이는 아직 잠들어 있으니 깨우지 마시오. 대부리는 그 말만 남기고 고이춤을 추석거리며 슬그머니 대문을 나서고 말았다. 간밤에 힘을 많이 뺀 탓인지 아랫도리가 무지근해왔다. 그러나 오랜만에 몸을 풀고 나니 기분이 장마 거친 뒤의 하늘처럼 개운했다. 그는 선창 쪽으로 나와 국밥에 해장 한 잔으로 배를 채우고 넉넉하게 쏟아지는 가을 햇살을 받으며 쌀이째 쪽으로 올라갔다. 외박을 한 탓으로 순영이 부모를 대하기가 어쩐지 서먹한 기분이었으나 그에게는 달리 갈 곳이 없었다. 대부리가 쌀이째 주막으로 뒤통수를 극적거리고 들어가 그가 기거하고 있는 골방문을 열자 방 안에는 짝귀가 코를 드르렁 드르렁 골며 잠에 떨어져 있었다. 순영이 아버지 권대길은 외박을 하고 늦게야 돌아온 대부리를 보고 말 한마디 없이 푸실푸실 웃기만 하였고 순영이 어머니도 아침을 어찌했는지 물었다. 대부리는 짝귀가 자고 있는 골방 안으로 들어가 잠시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입을 해 벌리고 코를 골며 고나게 잠든 짝귀의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다가 자신도 그만 눈을 감고 말았다. 얼마 동안이나 잤을까. 대부리는 짝귀가 흔들어 깨워서야 눈을 뜨고 일어나서 하품을 깨물었다. 이 사람아, 무슨 낮잠을 이리도 퍼자는가? 짝귀는 곰방대를 물고 앉아서 희미하게 웃는 얼굴로 대부리를 마주보며 말했다. 점심때가 지났소?
점심때가 뭔가 이 사람아. 곧 해 넘어가게 생겼구만. 아니, 내가 그렇게 포지게 졌던가? 지난밤에 얼마나 찐을 뺐길래 낮잠을 그리 퍼자. 짝귀가 담배를 문 채 눈을 흘겼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고 하더니 형님은요? 내가 왜? 이 방에 들어오니 형님이 목을 베가도 모르게 자고 있습니다 원. 그랬던가? 그건 그렇고 자넨 뭐트고 그리 늦었어? 대부리는 대답 대신 여드럽는 표정으로 뒤통수를 극적거렸다. 참, 귀돌이랑 팔봉이는 일을 나갔을 테지만 태수는 왜 안 보입니까요? 일자리를 찾아봐야겠다면서 응신청으로 갔어. 응신청으로 갔다면 다시 선창에서 등짐 일을 하겠답니까? 재물포 바닥에 와서까지 염쟁이 노릇을 하려든가. 하기야. 우리도 응신청으로 가보세. 하야씨가 자네를 찾지 않는다니까 더 이상 숨어서 살 것 없이 일자리를 구해야 할 것 아닌가. 또 등짐꾼이를 하게요? 등짐꾼이 어째서 그래요? 자네 지둥이에서 그 말이 쉽게 나오는가? 이 바닥을 뜨지 않을 바에나 언제까지나 무의도식을 하고 있을 수만 없지 않은가? 짝귀의 말에 대부리는 입을 열지 못했다. 짝귀의 말 맞다나 언제까지나 권대길의 골방에서 식충이 노릇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더구나 오태수의 말대로 하야씨가 그를 굳이 찾지도 않는다는 데야 숨어 지낼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싶었다. 형님 좋을 대로 따르겠구만요. 대부리의 말에 짝귀는 얼굴을 펴며 순영이 부모 얼굴 대하기도 부끄러우니 당장 응신청에 가서 일자리가 있는지 알아보자고 하면서 일어섰다. 대부리도 따라 일어서서 허리끈을 졸라맸다. 방에서 나가자 권대길 부부가 점심도 먹지 않고 잠만 퍼자더니 어디를 또 나가느냐고 하면서 밥이나 한 숟갈 뜨고 나가라고 붙잡았다. 짝귀와 대부리가 응신청에 갔을 때는 그들 형제들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오태수도 눈에 띄지 않았다. 응신청에서는 짝귀한테는 당장이라도 선창 등짐꾼의 일자리를 알선해 주겠으나 대부리는 곤란하다고 하였다. 응신청에서는 대부리가 지난날 하야씨를 배에 태워 재물포 바다에 뛰어 보내는 일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다음 날 저녁 천팔봉과 김기돌이가 응신청 청장에게 대부리의 일자리를 알선해달라는 청을 다시 넣어보았으나 응신청에서는 들어주지 않았다. 오태수까지도 쉽게 일을 주선해주면서도 대부리에게만은 한사코 안 되겠다고 하였다. 대부리와 짝귀가 일자리 얻는 것을 거의 포기하고 있을 즈음에 예기치도 않게 봉선이가 쌀이째 권대길래 주막으로 찾아왔다. 그들 5 형제가 한바탕 질퍽하게 놀고 온 뒤로 그들은 그날 밤의 일을 거의 잊고 있다시피 하였다. 대부리 역시 봉선이와 뼈가 무르고 기력이 탈진하도록 몸을 풀었던 밤이 몇 년 전의 일처럼 아득하게 생각되었다. 아침 상을 물리고 숭늉으로 입안을 쿨럭쿨럭 헹구고 있는데 순영이 어머니가 퉁겨내는 목소리로 손님이 찾아왔다기에 나가보았더니 짙은 남색 치마에 흰 저고리를 단아하게 차려입은 봉선이가 돈단위 오동나무 밑에 서 있는 게 아닌가. 그녀를 본 순간 대부리는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우선 권대길래 부부 보기에 민망해 몸둘 바를 몰라 하였다. 대부리는 당황한 얼굴로 그녀를 돈단 아래로 데리고 나갔다. 먼저 권대길 부부의 시야에서 숨고 싶었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찾아와서 면구스럽네요.
봉선이는 마치 처음 대하는 사이처럼 깍듯하게 예를 갖추려고 하였다. 내가 여기 있는 줄은 어찌 알고? 대부리는 탱자나무 울타리로 한사코 몸을 가려 서면서도 권대길 부부가 내려다볼지 모른다는 생각에 자꾸만 돈단 위를 쳐다보았다. 화선이 형님을 통해서 알았지요. 봉선이는 고개를 숙이고 수줍어하며 말했다.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오? 대부리는 말을 올려 냉갈령을 부리며 튕겨댔다. 듣자니 일자리를 구하신다고 하기에. 그 말은 어디서 들었소? 화선이 형님이. 봉선이는 대부리를 바로 보지를 못했다. 그래서 대부리는 빨리 봉선이를 되돌려 보내버릴 궁리를 쥐어짜면서 얼어붙은 목소리로 물었다. 짝귀라는 분도 여기 계신다면서요? 그렇소. 근데 짝귀 형님은 왜요? 네, 두 분이 일자리를 찾고 있다고 하기에. 봉선이의 말에 대부리는 자기도 모르게 이맛살을 찡그렸다. 한갓 요릿집 행창 따위가 자신이 일자리를 못 구해 이급해함을 알고 있다는 것이 마뜩찮았다. 누가 그럽디까? 대부리는 여전히 왁살스럽게 물었다. 화선이. 그래서 대기 우리들 일자리를 구해주겠다는 거요? 아니면 지난번에 해웃값을 더 세매달라는 거요? 대부리의 말에 봉선이가 고개를 화들짝 쳐들며 매서운 눈초리로 쏘아보았다. 큰 눈에 눈꼬리를 빳빳하게 세우고 쏘아보자 대부리는 아차, 너무 심한 말을 했구나 하고 후회하였다. 그러나 한 번 뱉어놓은 말을 주워 담기란 날아가는 화살을 되돌리기만큼이나 불가능한 일이었다. 찾아온 것이 잘못이었구만. 봉선이가 갑자기 벼슬 세운 싸움닭처럼 버르르한 성깔로 몸을 돌려 세웠다. 대부리는 봉선이를 그런 기분으로 돌려보내고 싶지는 않았다. 그런 일로 하찮은 여자한테 욕을 먹고 싶지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 보더라고. 대부리가 봉선이의 앞을 막아섰다. 내 말이 지나쳤남? 농으로 한 말인디 그렇게 성과를 내면 이쪽이 무엇이 되겠어? 대부리는 마음에 없는 웃음을 해프게 실실 날리면서 엉너리를 떨었다. 그제야 봉선이의 팽팽한 표정이 조금 풀리는 듯 싶었다. 그래서 우리들 일자리를 구해주려고 왔냐니께? 우리 집에 잘 댕기는 미국전 주인이 있거든요. 친정 오래빗벌 된다고 청을 넣어봤더니 승낙을 해주었어요. 짝귀라는 분까지도요. 말을 하면서 그녀의 얼굴은 금세 먹구름 거친 여름 하늘처럼 밝아졌다. 미국전에 짝귀 형님까지? 대부리도 반가움에 펄쩍 뛰고 싶은 기분이었다. 화선이 형님한테 두 분은 떨어지지 않고 함께 일할 자리를 얻으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고맙구만. 그런 것도 모르고선. 대부리는 당장 봉선이를 업어주고 싶을 정도였다. 하룻밤 인연을 맺은 행창한테 도움을 받게 된 것이 조금도 부끄럽거나 꺼려짐이 없었다. 그만큼 그는 일자리를 구하느라 지쳐 있었던 것이다. 가만히 있자. 이 일을 당장 짝귀 형님한테 알려줘야지. 그러면서 그는 봉선이한테 잠깐 기다리라고 하고는 돈단 위로 허위단심 뛰어 올라갔다. 그는 무턱대고 짝귀를 끌고 봉선이가 기다리고 있는 돈단 아래로 내려왔다. 대부리가 봉선이 앞에서 두 사람이 미국전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을 해주어서야 짝귀의 입이 멍긋이 벌어졌다. 대부리와 짝귀는 봉선이를 따라 선창거리에 있는 빡본의 미국전으로 갔다.
미곡전 주인 한대두 노인이 공보라서 모두들 빡본의 미곡전이라고들 하였다. 선창거리 빡본의 미곡전에는 곡식 가마니를 가득가득 실은 마바리가 질비하게 늘어서 있고 짐꾼들이 마바리의 곡식들을 미곡전 앞마당 창고에 옮기느라 바빴다. 봉선이를 따라 미곡전 안으로 들어서자 얼굴이 귤 껍질처럼 얼근 한대두 영감이 옥색 명주 마구자를 소매에 두 손을 넣어서 팔짱 끼듯 비스듬히 나무 의자에 앉아 있었다. 회갑줄에 앉은 한대두 영감은 맞이를 하고 있는 미곡전 총각의 손놀림을 말끄러미 내려다보고 있다가 봉선이가 나부시 허리를 굽히고 들어서자 질컥하게 미소를 흘렸다. 영감님, 전에 말씀 올렸던 친정부치들이 옵니다요. 봉선이가 한대두 영감 앞에 바싹 다가서며 찐득하게 웃음을 흘리며 말했다. 대부리가 짝기의 옆구리를 찌르며 한대두 영감을 향해 허리를 꿈쩍 꺾었다. 친정부치가 아니라 봉선이 기둥서방인게로구만. 한대두 영감이 능글맞게 웃으며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아이고, 거짓이면 벼락을 맞습니다요. 봉선이가 툭상스런 허리통을 두어 번 꺾으며 한대두 노인 얼굴에 웃음을 담뿍 흘려보냈다. 내 놈들 찍자부리지 말고 일 잘해야 한다. 오늘부턴 마바리를 따라댕기면서 미국을 실어 오도록 해요. 한대두 영감은 그렇게 말하고 나서 맞이를 하고 있는 얼굴이 넓고 코가 납작한 총각을 시켜 박주사를 불러오라고 하였다. 박주사는 빡본의 미곡전에서 집사일을 보고 있는 사람이었다. 잠시 후 마흔 안팎의 박주사라는 사람이 큰 주판을 손에 들고 들어왔다. 그는 마바리에서 앞마당 창고에 옮겨 넣고 있는 미곡들을 간심치부하다 말고 주인의 부름을 받고 들어오다가 얼핏 봉선이의 얼굴을 보더니 마뜩 차는 표정으로 큼큼 헛기침을 깨물었다. 아이고, 박주사님 안녕하셨어요? 그저 영감님네 살림 불리시는 일에만 매여 사시느라고 저희 집에는 뻐끔도 안 하시고. 봉선이는 박주사 듣기 좋은 소리로 마음에도 없는 엉너리를 쳤다. 그러나 박주사는 그런 봉선이는 보는 둥 마는 둥 하고는 한대두 영감 앞으로 다가섰다. 오늘부터 이 두 놈들 마바리에 붙여줘라. 한다두 영감은 그 말뿐이었다. 박주사는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더니 턱을 내밀고 대부리와 짝귀를 찍어보았다. 박주사님, 저희 친정부치옵니다요. 잘 좀 부탁드려요. 봉선이가 박주사를 향해 한대두 영감에게 보낸 푸실푸실한 웃음을 버무려 날리며 아양을 떨었으나 키가 작고 좀스럽게 생긴 박주사는 그런 봉선이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턱짓으로 두 사람을 불러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내 놈들 내 눈 밖에 나면은 당장 목줄이 끊어질 줄 알아. 박주사가 마바리가 매여 있는 바자울 쪽으로 가며 찍어 팽개치듯 말했다. 대부리와 짝귀는 말없이 박주사 뒤를 따라갔다. 이놈들아, 왜 대답이 없어? 박주사가 휙 몸을 돌려 독사 눈을 치뜨고 노려보아서야 네, 시키는 대로 따르겠구먼요. 하고 짝귀가 버릇처럼 허리를 여러 번 굽신거리며 말했다. 짝귀와 대부리는 곧 텁석부리 장서방이라고 하는 마부에게 붙여졌다. 텁석부리 장서방의 말은 흰 갈기가 명주실처럼 고운 백마였다.
짝귀와 대부리는 마부인 텁석부리 장서방을 따라서 김포, 강화, 근방과 멀리로는 수원, 송탄까지 다니면서 쌀을 실어 날랐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미국전 주인 한대두 영감이 봄에 놓아둔 색가리를 거두는 사람들이 있었고, 색가리를 놓지 않은 곳에서는 미리 미상을 보내 몇 바리씩 긁어 모아놓고 마바리가 실러 오기를 기다렸다. 가까운 곳에는 마바리 한 필이 왕래를 하였으나 송탄이나 수원, 강화에 가서 미국을 실어 올 때는 한꺼번에 대여섯 바리가 무리를 짓게 마련이었다. 대부리와 짝귀가 어림하기로 선창거리 빡본의 미국전은 제물포 바닥에서도 5손가락 안에 들 만큼 규모가 컸다. 미국전 주인 한대두 영감은 미국상을 하는 것 말고도 경기도 곳곳에 수백 섬지기의 농토를 갖고 소작을 놓고 있었다. 개항 무렵엔 소규모로 시작한 것이 제물포에 일본의 무국선이 들랑거리기 시작하면서부터 떼돈을 긁어 모으다시피 하여 10년도 못 되어 갑부가 되었다고 하였다. 짝귀와 대부리가 하는 일이란 마바리꾼들을 따라가서 곡식을 싣고 오는 것이었는데, 곡식을 싣고 오는 도중에 도둑을 막는 일까지도 책임을 져야 했다. 따지고 보면 그리 힘든 일은 아니었다. 사람 좋은 마부 장서방은 미국을 실러 떠날 때는 언제나 두 사람을 빈 수레에 타도록 하였으니 목적지에 당도하여 곡식 가마니를 마바리에 싣는 일 외에는 장서방의 도움으로 그럭저럭 학 타고 양주 목사하기만큼이나 편하게 나날을 보냈다. 그래도 텁석부리 장서방의 이야기로는 가끔 도둑들을 만나 곡식을 몽땅 털려버린 일이 있다고 하였다. 그 때문에 하룻밤 밤을 새워야 할 먼 곳으로 떠날 때는 칼과 창을 마바리에 숨겨가기도 하였다. 형님, 생각해보니 봉선이를 알게 된 것이 천만 다행이었구만요. 빈 마바리 위에 걸터앉아 사토째를 올라가면서 대부리가 느긋하게 말하자 짝귀는 그냥 소리 없이 희미하게 웃기만 하였다. 그나저나 봉선이한테 신세를 갚아야 할 텐데. 신세 갚을 것이 무엇있는가? 기둥서방 노릇이나 잘해주면 됐지 뭘. 그렇잖아도 둘이 살림을 차리자고 하는 바람에 애를 먹고 있구만요. 그거 참 잘된 일일세 그려. 그러다 왈칵 정이라도 들면 어찌게요? 정들어 나쁠 거 있나? 그러다 저다 늙어지면 그만인 게지. 그럴 수는 없제요. 왜? 봉선이가 노류장어라서?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요. 어차피 사그러진 청춘인데 노류장어면 어떻고 요조 숙녀면 뭐랍니까요? 그렇다면 왜 마다하는가? 순영이 때문인가? 언젠가는 새끼네 고향으로 돌아가야 할 텐데 봉선이를 앞세우고 갈 수는 없제요. 순영이 때문은 아니군요. 어따 이 사람 고향에 간다 함시로 보낸 세월이 몇 년째인가? 형님, 저는 꼭 갑니다요. 그나저나 봉선이가 자네를 놓아줄 것 같지가 않구만. 요즘 막 자네한테 하는 걸 보니까 자네 옆편내 노릇을 하려고 들더구만 그려. 두고 보소만 자네한테서 안 떨어지게 생겼어. 그렇지 않아도 어저께 밤에 만나서 딱 부러지게 말을 했구만요. 나는 상처살이 낀 남자라서 나하고 혼인만 했다 하면은 각시가 죽고 만다고 말을 했더만. 대부리는 말끝을 맺지 못하고 고개를 바짝 쳐들어 사토째 아래 주막을 내려다보았다. 수리산 아래 사토째 주막에 많은 사람들이 희끗거렸다. 얼추 헤아려도 20-남은 됨직하였다. 그들은 사토째 주막을 지나 두어마장 남짓 내려가
초평에서 한대두 영감이 미리 보낸 미상이 사놓은 곡식을 실어와야 했다. 주막 가까이 내려가자 사람들의 모습이 확연히 눈에 들어왔다.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들이 뒤엉켜 싸움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이 주막에 당도하여 보니 그 사이에 검정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이 땅바닥에 나자빠져 있었고, 흰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은 실팍한 작대기를 집어들고 나자빠진 검정 두루마기를 후려칠 기세였다. 구경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싸움을 말리려고 하지 않았다. 대부리는 그냥 지나치려다가 아무래도 싸움을 말리지 않았다가는 검정 두루마기가 크게 다칠 것 같아 마바리를 멈추게 하고 뛰어내려가 흰 두루마기가 휘두르는 작대기를 잡았다. 어느 놈이야? 어느 놈이 나를 막는 거야? 작대기를 잡힌 흰 두루마기가 대부리를 쏘아보며 소리쳤다. 아,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오나 이만하면 됐으니 그만들 두시오. 대부리는 사정하듯 말했다. 그러나 흰 두루마기는 난데없이 그의 앞을 막아선 대부리를 향해 다짜고짜로 발길질을 하였다. 대부리가 잽싸게 발길을 피하며 잡고 있던 작대기를 휙 낚아채자 그 힘에 말려 흰 두루마기가 땅바닥에 나가 떨어지고 말았다. 대부리는 작대기를 뽕나무 밭으로 멀리 던져버리고 손바닥을 털었다. 이때 마부 장서방이 우르르 검정 두루마기 쪽으로 내닫더니 아니, 이거 한생원이 아니오. 한생원이 어찌 이런 일로 봉변을 당하셨소? 아이고 하고 숨 넘어가는 목소리로 말하며 코피가 터져 온통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어 경칩도 되기 전에 나온 개구리처럼 땅바닥에 맥없이 쓰러져 있는 검정 두루마기를 안아 일으켰다. 검정 두루마기는 다름 아닌 미곡전 주인 한대두 영감의 팔촌벌 되는 사람으로 수원과 화성 근방에 미곡을 사들여 모으고 있는 중이었다. 대부리와 짝귀는 바로 이 한생원이라는 미상이 사놓은 곡식들을 실어 나르고 있는 터였다. 마바리꾼 장서방은 한생원을 잘 알고 있었으나 대부리나 짝귀는 아직 한 번도 대면을 한 적이 없는지라 미처 알아보지를 못했던 것이다. 대부리는 마바리꾼 장서방의 입에서 한생원이라는 말이 튀어나와서야 아, 바로 미상인 한생원 그 사람이로구나 하고 어림하였다. 짝귀도 한생원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눈치채고 주막 안으로 들어가 함지에 물을 떠왔으며 장서방이 머리수건에 물을 묻혀 한생원의 얼굴을 닦았다. 대부리는 다시 나자빠져 있는 흰 두루마기의 등떨미를 잡아 올려 장서방 가까이로 끌고 갔다. 장서방, 왜 이리 늦었는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초주검이 되어 나자빠져 있던 검정 두루마기 차림의 한생원이라는 미상이 피범벅이 된 그의 얼굴을 닦아주고 있는 장서방을 향해 내질렀다. 서둘러 온다는 것이 그만. 어디 많이 다친 데는 없는지요? 한생원은 장서방이 묻는 말에는 대답을 않고 팅팅 부은 눈으로 대부리의 손에 등떨미를 잡힌 흰 두루마기를 무섭게 올려다보았다. 대부리한테 등떨미를 잡힌 채 꼼짝도 못하고 있는 흰 두루마기는 권대길 나우인 권만길인의 미곡전의 미상이었다. 가을거지 철이 되자 제물포의 각 미곡전에서는 저마다 사람들을 풀어 곡식들을 사들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 제물포 쇳불고개에 새 집을 지어 옮긴 권만길 미곡전도 선창거리 빡보내만은 못해도 권만길의 뒤에는 든든한 일본인 호리가 있어 조선인 미곡상들이 그를 홀대할 수가 없는 처지였다.
권만길이 역시 한대두 영감처럼 미곡을 사들이기 위해 그의 처가 부치가 되는 흰 두루마기 오서방을 수원 화성 근방으로 내려보낸 것이었다. 한편 흰 두루마기 오서방은 수리산 안통의 초평, 금곡, 원평, 구포, 양로와 남양, 석교, 송산 지방의 콩과 쌀을 사서 아산포에 모아 배로 제물포까지 실어갈 요량이었다. 한대두의 사촌뻘 되는 한생원과 권만길의 처가부치가 되는 오서방은 가는 곳마다 맞닥뜨렸으며 걸핏하면 멱살을 붙잡고 으르렁거리던 터에 그날 사토째 주막에서 기어코 싸움이 벌어지고 만 것이었다. 이날 검정두루마기 한생원은 수리산 아래 여러 마을의 사람을 보내 돈을 살 곡식들을 사토째 주막으로 내오면 시세대로 맞전을 주겠다고 알렸는데 바로 뒤따라 흰 두루마기의 오서방이 나타나 주막으로 내오는 곡식들을 한 섬당 한 뙑값을 더 얹어주겠다고 나섰으며 그것이 빌미가 되어 둘이 맞붙고 말았다. 한생원으로부터 여차여차한 자초지종을 다 듣고 난 대부리는 그의 소나귀에 등떨미를 잡힌 채 움쭉달짝 못하고 있는 흰 두루마기를 어찌해야 좋을지 몰랐다. 기실 따지고 보면 두 사람 중 어느 한편이 잘못한 것도 없는 듯 싶었다. 대부리 생각으로는 농사꾼한테 한 섬당 한 뙑값을 더 얹어주겠다고 한 흰 두루마기 쪽에 되레 마음이 가기도 하였다. 이 적자를 어쩔 값이오? 얼굴을 말끔히 닦고 흙 묻은 두루마기를 벗겨 손으로 비벼 털어주며 장서방이 한생원에게 물었다. 다시는 생원님한테 대들지 못하게 혼쭐을 내줄 값이오? 한생원이 아무 말 없자 장서방이 다시 물었다. 오가야, 이놈아, 앞으로 어쩔 테냐? 한생원이 팅팅 부은 눈언저리를 문지르며 큰 소리로 내질렀다. 오서방이 아무 대꾸도 없자 대부리가 등떨미를 흔들었다. 앞으로 또 내 일에 회방을 놓을 테냐? 한생원이 다시 소리쳤다. 그는 오서방한테 주먹으로 얻어맞은 눈퉁 때문에 눈을 뜨기가 거북스러운지 자꾸만 상처난 부위를 만지작거렸다. 내 일에 방해한 일 없다 이놈아. 오서방은 한생원보다 키도 작고 생긴 것도 좀스러워 보였으나 당찬 데가 있었다. 그는 워낙 힘이 센 대부리한테 등떨미를 잡힌지라 탈상 못하고 씩씩거리고만 있으면서도 불똥 튀기는 눈으로 한생원을 쏘아보며 되레 큰 소리를 쳐댔다. 이런 지금음을 놈이 끝내. 한생원이 우르르 달려들더니 오서방의 귀싸대기를 힘껏 후려쳤다. 오서방은 꼼짝 않고 맞고만 있었다. 야 이놈아 생각 좀 해봐라. 돈을 살 사람은 아무나 값을 더 쳐주는 미상한테 곡식을 낼 것이 아니냐. 오서방은 주눅이 들지 않고 오히려 기세가 등등하여 큰 소리로 한생원을 나무람하였다. 야 이놈 오가야, 외놈 돈하고 우리 조선 사람 돈하고 같냐? 더러운 외놈 돈 몇 푼으로 농간질이야. 한생원이 계속 소리쳤다. 내 놈 진 권만길이가 뒷전에서 돈을 내주고 있는 사람이 외놈이라는 것을 너도 알고 있으렸다. 그래 이 간도 쓸개도 없는 자스가 기껏 할 짓이 없어서 외놈 앞잡이 노릇을 해. 내 놈 하는 짓이 모두 외놈들 배불리는 수작이라는 것을 몰라. 초선 팔도에 식량이 모자라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데 방방곡곡 싸돌아댕김서 쌀 긁어 모아다가 외놈들 아가리에다 쳐넣는 게 할 짓이란 말이야. 조금 전까지만 해도 농사꾼들 보는 앞에서 오서방한테 되알지게 얻어맞던 한생원은 이제 그를 도와줄 사람도 있고 더욱이 오서방이
대부리의 손에 등떨미를 잡힌 채 꼼짝 못하고 있는 터라 기세가 등등해졌다. 흥! 저런 바보 멍충이, 저런 식충이 주둥아리에 흰 쌀밥이 들어가는 것을 보면 굶어 죽은 귀신들도 배가 아플 것이로구만. 아 그래, 쇠불고개 미국전 곡식만 일본 사람들 아가리로 들어가고 선창거리 빡분의 미국전 쌀은 조선 사람 입으로 들어간다더냐 이놈아. 어차피 조선 팔도의 쌀이란 쌀은 몽땅 바다 건너서 일본 사람들 뱃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몰라서 그려. 오서방의 말도 옳았다. 한생원도 그것을 잘 알고 있는 터라 당장 대꾸할 말을 잃고 말았다. 그래도 이놈아, 우리 한영감님은 더러운 외놈 든 돈을 뒷구멍으로 받지는 않아 이놈아. 흥! 막보 영감은 일본 사람들한테 쌀을 거저준다더냐. 그렇다면 더더욱 고약하구만. 결국 입씨름에서는 한생원이 오서방을 당해내지 못하였다. 말싸움에 진 한생원은 여전히 대부리한테 등떨미를 잡힌 채 꼼짝 못하고 있는 오서방의 귀싸대기만 거푸 3번씩이나 후려치고 나서는 제풀에 씩씩거리며 마바리에 올라탔고 장서방한테 서둘러 초평으로 가자고 재촉했다. 사토째 주막에서는 그 정도로 일이 끝났다. 그러나 그 일로 해서 실로 엄청난 일이 터지게 될 줄은 아무도 생각 못했다. 그 일은 그날 해넘이 무렵 오리정 주막에서 벌어지고 말았다. 대부리들은 초평에 가서 한생원이 거두어 놓은 콩과 쌀을 마바리에 가득 싣고 느지거니 점심을 먹고 제물포를 향해 떠났다. 새벽녘에 제물포에서 떠나올 때는 그날로 돌아올 계획이었으나 사토째 주막에서 있었던 일로 시간이 지체된지라 밤길을 가다가는 무슨 봉변을 당할지 걱정이 되어 오리정 주막에서 하룻밤 묵고 첫 닭이 울면 고개를 넘기로 하였다. 수박 속처럼 붉게 타는 노을이 수리산 언저리에 몸살하듯 엉켜 있을 무렵에 그들은 오리정 주막에 당도하였다. 주모한테 묵고 갈 방 하나를 달라고 했으나 주모가 한사코 여짓거리더니 빈 방이 없다고 하였다. 그들이 보기에 주막에는 모두 방이 4이었는데 주막 식구들이 방 하나를 쓰면 3이나 남을 터인데도 빈 방이 없다고 하자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성질 급한 장서방이 주모를 다그치듯 방을 달라고 소리쳤다. 그때 주막 뒤편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는 대밭 속에서 건장한 장정 대여섯이 주막 앞으로 나오더니 대부리를 에워쌌다. 그들을 둘러싼 6사람의 건장한 사내들은 찍어 삼킬 듯한 눈으로 노려보았다. 주막의 술청과 마당에 어둠이 덮이고 있었다. 겁에 질린 주모는 주등을 밝힐 생각도 않고 술청 안으로 자취를 감춰버렸다. 그제야 대부리는 조금 전에 주모가 한사코 치맛자락을 밟힌 얼굴로 빈방이 없다고 미적거린 일이 지금 그들 셋을 에워싸고 있는 무례배들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그렇다면 이들은 대부리들이 이때쯤 오리정 주막에 당도하게 되리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게 분명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들의 정체가 무엇이란 말인가? 댁들은 니시오. 니신데 초면에 찍자를 부르십니까? 대부리가 그들을 둘러싼 사내들을 한 바퀴 쓸어보며 점잖게 물었다. 우리들이 누군지 알고 싶으냐? 한 놈이 대부리 앞으로 성큼 한 발짝 다가서서 턱끝을 하늘로 쳐들며 윽박지르듯 말했다. 그는 대부리를 단숨에 후려칠 듯이 오른손을 번쩍 치켜 올렸다. 내 놈들은 수리산 도적대들이냐?
짝귀가 버럭 고함을 질렀다. 덥석부리 장서방은 목을 자라처럼 꿈겨봤고 두 어깨를 웅크린 채 대부리와 짝귀 사이에 바들바들 떨고만 있었다. 야, 이놈 아가리에 개똥을 집어넣어야겠구만. 그래, 우리가 도적으로 배냐냐? 다른 한 놈이 짝귀 앞으로 바짝 다가서며 컬컬한 목소리로 튕겨댔다. 도적이 아니면 우리들 앞에서 물러서라! 배짐 좋은 짝귀가 그의 앞으로 다가선 사내를 향해 소리쳤다. 허이, 이놈이 하룻강아지 더 무서운 줄 모르는구나. 야, 이놈아, 누구 앞에서 도깨비 장타령하듯 해. 그러면서 짝귀 앞에 바짝 다가서 있던 목소리 컬컬한 사내가 주먹을 휘두르려고 하였다. 노영, 참으시오. 우리 이러지 말고 말로 합시다요. 대부리가 재빨리 컬컬한 목소리의 사내 팔을 잡았다. 대부리 생각에 세 사람의 완력으로는 그들을 당해낼 수가 없을 것 같았다. 대부리 자신과 짝귀가 두 사람씩을 해치울 수 있다고 해도 나머지 두 사람을 막아줄 사람이 없었다. 마발이나 모는 텁석부리 장서방한테 두 사람을 맡으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그는 완력을 피하고 싶었다. 우선 이들이 무엇 때문에 그들 앞에 나타나 시비를 거는 것인지 알고 싶었다. 말로 하자니 내 놈이 변사냐? 그들을 에워싼 사내들 가운데 누구인가 비아냥거렸다. 좌우당간에 뭐 땜시 우리 앞을 막아서는 게요. 우리는 이 중막에서 하룻밤을 묵고 새벽에 떠나야 할 사람들이요. 대부리가 사내들을 둘러보며 큰 소리로 말했다. 내 새놈들이 가야 할 곳은 정해졌느니라. 내 새놈들이 가야 할 곳은 황천이야, 이놈들아. 뭐하고 있어? 당장 해치우지 않고! 사내들 중 여기저기서 돌팔매질하는 듯한 목소리가 튕겨나왔다. 순간 대부리는 말로는 이들을 물리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